해군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 종합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서남의 작전 환경과 유형별 해상 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대함, 대잠, 대공전 훈련을 비롯해 국지 도발과 무인기 대응 훈련, 해양 차단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리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이로써 체코 정부가 추후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일보 설문조사에서 장병들이 가장 보고 싶은 아이돌 스타에 선정된 그룹 에스파가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병영 차트 설문조사 결과 18.1%로 1위를 차지한 에스파는 친필 사인과 함께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해군 2함대와 3함대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강도 높은 함대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이번 훈련은 서해와 남해 해역별 작전 환경과 유형별 해상 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숙달해 각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상함 20여 척과 항공기 10여 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대함, 대잠, 대공전 훈련과 국지 도발 및 무인기 대응 훈련, 해양 차단 훈련 등 유형별 해상 도발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했습니다. 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에선 대전함과 서울함, 군수지원함, 화천함, 유도탄 고속함 등 수상함 10여 척을 비롯해 P3 해상 초계기와 주한미군 공격 헬기 등 항공기 9대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2함대는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략을 현장에서 조기 경멸하는 해상 대특수전 부대작전 훈련과 대잠전 훈련, 해상 기동 군수 훈련을 통해 해양 작전 능력 향상과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남해를 수호하는 3함대에선 경남함과 광주함, 기뢰부설함, 원산함 등 10여 척의 수상함과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4대, 1,500톤급 해경 함정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3함대는 해경과 함께 해상 불법 침투 등 해양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합동 해양 차단 작전 훈련과 헬기 이착함 합동 훈련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함 실사격과 울산항 통합 항만 방호 훈련 등을 통해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해군은 함승조원 모두가 실전에서의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역량을 갖춘다는 목표로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해양 수호의 최전선에서 군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국산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 체계 개발을 맡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하는 대공방어 체계 LAMD의 체계 개발 레이더 시제 사업자로 한화시스템이 어제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1,315억 원 규모로 개발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까지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레이더는 좁은 상공 영역의 군집해 진입하는 수백 개 이상의 장사정포 다발을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눈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이 얇고 많은 시신경과 혈관으로 정교하고 복잡한 만큼 LAMD의 눈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수입니다.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역량이 필요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레이더인 만큼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요격 속도와 지형 대응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고속연발 공격은 물론 K방산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4,7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사상자 중 2,000명은 북한에 송환돼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이 두 차례에 걸쳐 1만 5천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이 중 4,7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3차 파병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전수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러북 관계가 파병 공식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밀과 군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취미나 여행기록용 명분으로 무단 촬영한 사례가 지난해 6월 이후 11건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롯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과 방첩기관 대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령 미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우리나라가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원전 해외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입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정부는 어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 돈 26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입니다. 특히 세계 원전 시장의 중심지인 유럽에 처음 진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7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과의 지식재산권 분쟁,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 탓에 본계약 체결이 늦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측의 분쟁이 중단되고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가 최종 기각되면서 이번 본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의 본계약 일정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체결식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오는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두만강을 가로질러 북한을 연결하는 자동차 다리 건설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이 다리는 모두 850m 길이로 기존 두만강 철교에서 강 하류로 약 415m 내려간 지점에서 건설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열린 착공식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이 다리가 양국 관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는 왕복 10개 차선을 통해 하루 300대의 차량과 2,850명이 통과할 수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교통량을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교량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다리는 내년 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 교체를 위해 장병들의 외출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전군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 관련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각 기관 장병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를 위한 여건이 마련됩니다. 장병들의 휴대폰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장병들 또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별로 업체와 또는 대리점과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병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개인별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작전 지휘 책임자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공적 업무에 따른 외출 여건이 보장됩니다. 또 전방부대 장병의 유심 교체를 위한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용 휴대전화는 우선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안보폰과 관련해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국가정보원의 조치 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유심 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도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장병들에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스마트폰 앱 보안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 국방일보 설문조사에서 장병들이 가장 보고 싶은 아이돌 스타로 선정된 그룹 에스파가 우리 장병들에게 친필 사인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방홍보원 KFN 봄맞이 위문열차에 꼭 와줬으면 하는 스타를 주제로 국방일보가 실시한 4월 병영 차트 설문조사 결과 에스파는 18.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에스파는 국군 장병들이 보고 싶은 가수 1위에 선정된 것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에스파를 많이 사랑해달라며 멤버 각자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병들은 힘든 순간마다 에스파가 활력소였다.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며 노래와 무대가 큰 위로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에스파를 군통령으로 꼽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 등 철의 삼각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 요하네스 호르스트만 씨가 부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묘역에서 30일 요하네스 호르스트만 씨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고인은 2015년 62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 당시 영국 참전용사의 안장식을 본 후 유언장을 통해 자신 역시 전우들이 잠든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하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1952년 10월부터 1953년 8월까지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바노이츠 부대에 소속돼 강원도 철원 등 철의 삼각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31일 네덜란드 엔드헤스에서 9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후 9개월 만에 한국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육군 36보병사단이 강원 횡성 안흥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호국영흥 유해발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의 의미를 공유하고 체험형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유해발굴 현장 견학을 위해 모인 횡성 안흥초등학교 학생들. 나고 자란 지역의 호국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직접 유해발굴 현장도 두 눈으로 보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5학년 사회시간 때 6.25 전쟁에 대해 배웠는데 지금 이 현장에 와보니 국군 장병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더 실감나게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국군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고 저도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켜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횡성 송알리 일대는 1951년 2월 라운드업 작전의 일환인 홍천 포위 공격, 강림 안흥 전투가 이뤄진 격전지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체험은 호국 보훈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유해발굴 작전을 완수하겠습니다. 6주 정도 진행된 횡성 지역 유해발굴은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유품 94점, 전사자 유해 3구가 발굴됐고 한 구는 국군 전사자 유해로 확인되어 임시보관소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36사단은 앞으로도 유해발굴 현장 견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호국보훈 정신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4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 유공자 93위의 유해를 전국 6개 국립묘지에 안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봉송병의 품에 안긴 봉안함이 봉안식장으로 천천히 입장합니다. 하나씩 놓이는 봉안함에 새겨진 이름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의 유해 93위 중 4위에 대한 안장식이 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을 포함한 모든 유공자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 93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은 서울을 포함해 괴산과 영천 등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심의를 거쳐 이번 합동 안장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장식을 함께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상위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들은 선배들의 마지막을 함께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가족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보훈부는 안장 심의에서 승인되지 못한 유해의 경우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하도록 공설 봉안시설과 협의 중입니다. 이 밖에도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쓸쓸히 잊혀가던 호국 영웅들의 헌신은 이제 국립묘지에 새겨졌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FN 뉴스 이태범입니다. 최근 한 인기 드라마로 다시금 관광객이 모여든 제주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지만 이면에는 역사의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일본이 제주에 남긴 상처에 대해 안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아래 넓은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알뜨르는 그 이름처럼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전 일제는 이 점을 이용해서 활주로를 만들었고 일본 해군 항공대를 이용해서 전쟁 범죄와 침략의 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이곳에 6만 평 규모의 활주로가 처음 건설된 것은 1933년.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에는 최소 비용으로 3달 만에 부지를 빼서 20만 평의 규모로 넓혔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의 중요 거점이 된 이곳에서 중국 난징으로 날아간 공습은 연 600기, 폭탄 300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패전을 눈앞에 둔 일본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를 방어선으로 삼습니다. 활주로는 80만 평으로 또다시 넓어졌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만든 시설은 무너지고 검게 변한 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일본군은 활주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깊은 지하에 지휘와 통신을 위한 시설은 완공을 마무리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남아있습니다. 활주로 옆 19개에 달하는 경납고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대부분 속이 텅 빈 채로 있지만 한 경납고에 있는 비행기 모형 애국기 매국기가 눈길을 끕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매국한 친일파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은 매국노를 앞세운 일제의 수탈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듯 합니다. 패망에 가까워진 일제의 발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안가의 절벽 곳곳에 있는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제가 만든 것입니다. 강제 동원된 주민들이 곡괭이로 만든 이 동굴은 자살 공격을 위한 소형 보트 신요의 출격 기지로 추정됩니다. 이런 동굴은 제주도 120곳에 448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억압과 수탈 끝에 찾아온 광복이 가져온 평화도 잠시뿐. 분단과 전쟁은 이곳을 다시금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국난을 이겨내는 장소로 활용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임시터전으로서 우리 조종사를 양성했습니다. 광복 80년, 6.25 전쟁 75년이 지난 이젠 국산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한 대한민국.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처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K방산의 효자 전력으로 손꼽히는 K2 전차는 미래전장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토파일럿 개념처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주변의 적을 탐지하고 제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저희는 승무원을 한 2명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K2가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성능입니다. 현수장치, 기동성이 좋고 화력도 여러 가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신속하면서도 무장력도 좋은 전차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다 인정이 된 셈이고요. 야지나 험지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려면 저희 현수장치라는 기능을 이제 보유해야 되는데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거는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조건을 서스펜션을 상당히 좀 많이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사격 통제하거나 아니면 포 안정화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차가 어떤 멈춰서 표적을 이렇게 슈팅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간에도 안정화해서 슈팅할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궤도형이다 보니까 장력을 잘 조절하면서 유지를 해줘야 이게 궤도가 벗겨지지 않고 산악지형이나 험지를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궤도 장력 조절 장치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현수장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 디지털화입니다. 서로 전장 환경에서
우리 아군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자전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전장 운용하는 게 즉흥성이 보장이 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도 드론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전차를 제압하거나 전차 임무에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드론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는 RCWS를 가지고 사격을 통해서 제압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APS라는 능동 방어 체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부 공격이나 아니면 측면 공격의 위협이 날아왔을 때 뭐 APS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위에 드론 자체가 결국 전기전자적으로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잼밍을 통해서 얘를 교란시켜 가지고 뭐 우리 아군 부근에 왔을 때 뭐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상 혼선을 시켜가지고 작전 운영 성능이 보장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 측면에서 각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사를 보면 전차 무용론은 계속 있어 왔는데, 미래전이라고 해도 전장에 승리한다는 요건은 특정 지역 거점을 누군가가 가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전차를 뭐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미래전장에서는 전차나 보병이 그 거점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개념은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차의 효용성이라든가 전차의 발전상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무기체계 특성이 단순히 어떤 성능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다음 나오는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도 모서리 부위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좀 형태를 바꿔서 노출을 좀 저감하겠다는 그런 스텔스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 디자인 센터하고 이제 디자인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스텔스 성능도 보장이 되고 내가 적군의 노출이 안 되고 최대한 근접거리에 가서 위협체를 내가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 성능이 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택적인 무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개념처럼 내가 운전사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 기능보다는 주변의 적을 탐지하고 제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이걸 손을 다 놓고 내가 그냥 전차가 마음대로 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특정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 동안만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행을 시키고 나는 특정 화기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아마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K2 전차도 기존 일반 서방 전차에 비해서 승무원 4명인 거를 1명 줄여서 3명으로 자동장전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탄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저희는 승무원을 한 2명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근미래에 중요한 사업은 수출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다양한 수요를 적절히 잘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구소 입장에서 개발을 잘 해놔야 될 것이고요. 저희 무기체계 사업은 뭐 지속적인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멈티의 운영 개념을 많이 시도도 해보고 운영군의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건을 좀 수시로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행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 주관으로 상비 예비군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1회 상비 예비군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복무 여건 개선과 훈련 프로그램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국방부가 추진한 상비 예비군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공군 19전투 비행단이 소방요원들의 전기차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화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해병대 이사단 장병들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 일선 돕기에 나섰습니다. 사단은 지난달 14일부터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등 23개 권역 농가에서 일평균 230여 명의 장병들이 일선 돕기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되는 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고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5월 1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뇌우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저녁 이후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려져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이며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엔 뇌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해안 산악 지역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원주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대구 사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내리는 비로 인해 지상과 항공, 해상의 대부분 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연휴간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새벽부터 오후 중반까지 흐려져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화요일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가 있는 날을 제외하곤 평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